그 2021년 올 한해 증시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 한해 이제 증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볼 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특징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올 초에 제가 이제 이거는 아닌데 너무 오버슈팅인데 우리가 포모 현상이 올 1월 달에 있었던 거죠. 예.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도 너무 빠르게 올라버렸고 부동산으로 돈은 우리가 벌기 힘들다며 주식으로 벌어야 되는데 주식도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좀 1월 달에 있었고 또 최근 10월, 11월 달에는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공포감에 의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두 가지 인간적 본능이 있댔잖아요. 네, 그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닥쳤다 하면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예,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 제가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공포스러울수록 주식 시장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꾸 들어가서 내 돈은 태워야 되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포스러울수록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네. 예. 사실 이번에 또 올해 들어와서 제일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2,900이 깨졌었으니까. 예. 또 깨지니까 뭐 2,500 얘기도 나오고 2,400 얘기도 나오면서 예. 실질적으로 그 제 주변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게 약간 휴먼 인덱스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딱 바닥에서 꼭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전화가 왔었어요. 야, 네. 진짜 고수분 아니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니요. 그분들은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전화하는 거죠. 예. 무서워서 저한테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바닥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었고요. 그런 공포감이 우리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용대출을 좀 받으려고 예, 카카오뱅크를 또 했어요. 작년같이 예, 또. 작년 3월처럼 카카오뱅크를 해서 이런 공포감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착한 가격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되겠다. 뭐 사면 한 30%는 6개월 안에 벌겠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에 이제 또 카카오뱅크를 눌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출 불가. 그렇죠. 다 통제했으니까 네. 규제 들어갔어요.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불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약간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번 마지막 패닉 셀링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돈을 원래 땡겨서 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금 관리 저처럼 저는 지금 대출이 이제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대출이 빵인 사람조차도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주식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줬다. 영향을 줬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 포모 현상과 또 공포스러울 때 내가 또 도망가려고 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업종별로 보면은 올 한 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뭐 뜨거웠던 업종이라고 그럴까? 한 3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뭐 전기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차. 항상 우리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오르는 주식들에 대해서 쫓아 살려고 할 때 조금 겁나잖아요. 바닥 대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바닥 대비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겁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섹터의 나스닥의 대장은 누군가라고 항상 보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대장인 척하고 움직이는 주식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그 대장이 안 보이면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S&P 500에 작년에 편입됐던 테슬라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연초 대비 한 50% 가까이. 그렇죠. 네. S&P 500의 지수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수익률을 내면서 그 테슬라가 대장 역할을 해줬고 중국 시장도 되게 안 좋았지만
CATL도 엄청나게 강세였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테슬라 글로벌 1등 전기차가 강하게 달렸고 중국 시장에서 그 테슬라의 중국 그 자동차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CATL의 배터리를 만드는 CATL 주가도 굉장히 강했고 그런 글로벌한 피어 그룹들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LNF 같은 주식들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동박을 만드는 LG 머티리얼이나 SKC 같이 다 강했었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왜 LG화학은 못 갔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좀 아쉬운 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뭐 테슬라라는 그런 글로벌하게 최고의 대장주 밑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할 때 보면 탱크 부대가 앞에 가면서 뒤에 보병 부대들이 그렇죠. 쫙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앞에 든든하게 그냥 밀고 나가니까. 이번에 테슬라를 비롯한 CATL 전기차는 최고의 뭐 독일 전차 부대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미국 시장만 좋고 한국 시장은 우리나라 한국장은 재미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경기 소비재잖아요. 자동차 경기 소비재의 대표주고요. 그리고 레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장주는 또 하이브가 있었죠. 방탄소년단 뭐 설명을 안 해도 모두가 다 아는 그죠? 그 그룹이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콘서트 티켓이 벌써 몇 달 전에 다 동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와 관련해서 그 아미에 가입돼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콘서트 티켓도 이 아미한테 먼저 이렇게 콘서트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로열티라든지 그런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레저 쪽에서도 최고의 글로벌하게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 하이브가 올해 160%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엔터주가 아니고 이 플랫폼 기업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 차원이 다른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레저인데 당장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올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명품 백 관련해서는 LVMH 같은 주식이 올해 내내 이제 강하게 올랐던 거라 어떻게 보면 다 맥락이 다 똑같은 맥락이고요. 거기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하이브는 또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강세 현상.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또 팔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가 되다 보니까 대장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애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애플. 애플도 처음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모멘텀이 있었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만한 모멘텀이 엄청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거의 24%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하면서 1등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양상이 한 3년 전에는 화웨이가 이제 1등을 하고 마켓 쉐어 거의 30-40% 하고 그 밑에 이제 오포, 비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샤오미 뭐 이런 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애플이 지난달 중국 시장 핸드폰 판매 동량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현상이에요. 전체 핸드폰 판매량이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애플이 1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시리즈는 0.8% 정도의 시장 점유율 기록했다고 나올 정도로 그런 애플 아이폰의 강세 속에 또 아이패드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거기에 그러면 또 테슬라 밑에는 CATL부터 우리나라 뭐 SDI 등등 밑에 에코프로, LNF 이런 게 있었다면 애플의 밸류체인 밑에는 또 뭐가 있지? 보면 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주식은
올해 얼마 올랐냐면요. 60% 올랐어요. 야. 이렇게 지지부진한 예. 시장에서 LG이노텍이 60% 오르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예. 한때 50%까지 올랐다가 지금 플러스 한 13%, 14%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은 한국 시장은 안 되고 미국 시장은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돈을 버는 기업들의 정확하게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다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치고 나가는 주도주, 대장주가 누구냐, 네. 거기하고 어떻게 밸류 체인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좀 보고선 네. 국내 기업도 좀 투자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도 저희는 매일 아침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시장 분석입니다. 네, 미국 시장 분석하고 미국 시장의 52주 신고가가 지금 뭘 내고 있고 예. 그런 대장주의 성장 스토리가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갖고 이 회사는 크고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예. 빠르게 예. 그 밸류 체인상에 한국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지 예, 그런 걸 이제 파악해서 주식 투자를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 20여일 남은 연말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연말까지는요, 배당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 네. 제가 하반기에는 시장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KTNG 같은 고배당 주식을 올 하반기에 약간 추천주 비슷하게 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었죠. 예, 맞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는 지켜야 됐기 때문에 KTNG 같은 주식을 이제 말씀드렸고 예. 다행히 그 회사에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예. 주가가 뭐 8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뭐 85,000원, 6,000원까지도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수익을 KTNG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손해가 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고배당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KTNG뿐만 아니라 예. 뭐 은행주라든지 그죠? 배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배당 기산일이 되는 12월 28일 종가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죠. 12월 29일 날 주식을 사시면 그 결제되는 주식이 1월 2일 날 결제가 되면서 주식 배당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약간 그 연말에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대주주과세 요건하고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자와 배당의 합산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면서 배당에 대한 세금이 15.4%인가 뭐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뭐 KTNG로 5.7% 정도의 지금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버리면 배당소득세가 한 30%, 40%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뭐 6% 배당을 받아도 실제 들어오는 배당은 4%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자와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내가 배당을 받을 건가? 아니면 이미 수익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3, 4천 원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배당을 포기하고 여기서 캐피탈 게인을 얻고 그냥 넘어갔다가 12월 29일이 되면 정확하게 올해 배당했던 4,800원만큼 주가가 이제 떨어져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4,800원까지는 안 빠지고 한 3,500원, 4,000원 요 정정하게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그 배당량만큼 사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만큼 또 배당만큼 시세 차익을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배당과 이자 수익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약간 그 2천만 원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좀 파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배당을 받고 넘어가도 네,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다시 다 회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나중에 보면 4월 달에 주총이 3월 말에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갑자기 이제 배당금이 확 들어오면 예. 예, 생각지도 못했던 꽁돈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죠. 수십 년 동안 쭉 지켜보셨으니까 그런 흐름을 갖다가 이제 아시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 시장이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작년 연말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배당을 받고 넘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배당을 받고 그러네요.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미국 증시가 가장 핫했는데 지금 그래도 미국 증시 거품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거품인가요? 아니면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지금 99년 말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작년에도 있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제가 뭐 단호하게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 99년도에 다시 이제 한번 그때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98년 8월 달에 이제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거든요. 그 98년 8월에는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주가 지수가 그때 뭐 277까지 빠지고 뭐 300~400에 있을 정도로 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면서 소위 말해서 이 아시아 쪽 전체가 그냥 와장창 무너졌었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2001년 들어가면서는 아르헨티나도 디폴트 선언을 하거든요. 예. 이머징 자체가 전부 안 좋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반쪽짜리 이제 성장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얘기처럼 그때도 이제 앞으로 온라인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온라인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 만들어서 쓰던 그런 아주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부분이 이제 대중화됐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텍스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었고 사진 한 장 보내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렸어야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튜브로 그죠? 실시간 동영상도 올라가고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들을 업로드 시키고 하는 그때 뭐 인터넷으로 국제 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능한가? 막 그렇죠. 그때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주식을 사지 않은 워런 버핏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쫓아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98년 8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가 있고 그 영향으로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98년 10월 달에 파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2100, 22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마치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1400까지 빠지게 돼요. 1400까지 빠지고 그러고 나서 그게 98년 10월인데 98년 11월, 12월 그리고 99년 말 딱 1년 반 만에 그 1400 같은 지수가 5100이 되죠.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5100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S&P 500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제 한 3300이었다가 2200이 깨졌다가 지금 4800, 4700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나스닥 버블 깨지기 전이랑 너무 비슷하다. 떨어지는 폭이라든지 올라가는 이런 강한 상승세가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흡사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뭐 나스닥 버블 얘기를 했지만 그 5100까지 올라갔던 그 폭하고 1400에서 5100이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1400에서 3300 갔다가 지금 2900인 거고 그죠? S&P 500이 2200에서 지금 한 4600, 700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 나스닥 버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뭐
한 3,800에서 4,100 전후에서 지금도 나스닥 뽑을 것 같은 상황 아니냐 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아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 다른 점이 그때는 전부 다 스토리에 불과했었어요.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그렇죠.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존.com이라든지 야후.com이라든지 전부 실적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안 나오고 주가만 올라가다 보니까 PER이 40배 넘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S&P 500의 PER이 20배거든요. 21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단단한 실적을 바탕으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수가 올라가는 모양은 차트만 보면 그때 나스닥 버블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밑에 이익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면서 PER 차트는 굉장히 얌전하게 21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네요. 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하나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어마어마한 성장 스토리와 그만큼 성장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999년, 2000년 초에 그때는 아마존이었죠. 아마존이 100불을 넘었었다가 2002년 정도 되면 그게 100불 넘었던 게 1달러 60센트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실적이 안 나오면서 너무 성장에 대한 환상이 있는 섹터는 뭐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은 이제 가상화폐를 그런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세상이라든지 이거는 NFT를 통해서 당장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실적이 나오지 않는 주식이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익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없는 기업이라면 내년 또 5월달 되면 또 셀인메이 전략을 또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5월 정도까지 조금 이 분위기를 즐기시다가 나중에 잘 좀 도망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내년에 이제 주목할 만한 한 3가지 업종 정도를 꼽는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항상 제가 주식은 대중들이 아직까지 인지하기 전 또는 인정하기 전에 들어가야 이제 돈을